네, 우크라이나가 동부 격전지를 잇따라 탈환하며 동시에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오데사 사항 등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곡물 수출 거점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협력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러시아군이 드론과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 있는 농경지 그리고 곡물 창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 오데사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출용 곡물을 내보내는 그 주요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이 오데사 지역에 대한 어떤 항구와 곡물 시설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러시아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해서 오도사 지역, 그 농업 지역과 이제 곡물 저장소를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산업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아시다시피 농업 대국이고 그 농업 중에서 곡물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한 대부분이 흑해 연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통해서 수출되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오데사항은 그런 흑해 연안 수통을 통한 수출의 3분의 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데사항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핵심적인 항구인 셈이죠.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금년 7월에는 그 전에 있었던 흑해 곡물 협정, 그러니까 그 투르키와 유엔이 중재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제 허용했었는데요.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금년 7월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을 막았고요. 또 한편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저장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데사에 있는 곡물 저장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이제 말하자면 수집해온 그런 곡물들이 오데사의 곡물 저장소에 있다가 이제 선박으로 실려 나가는 건데 그런 곡물 저장소 또는 농업 시설을 러시아가 타격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산업에 큰 타격을 주려고 하는 시도죠. 또 한편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크림반도를 공격하려던 그 공격을 시도하려던 드론에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드론에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선에서 좀 떨어진,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최근에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크림반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병력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러시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비록 지금 전쟁의 중심은 전투의 중심은 동부 돈바스의 바흐무트 지역 중심과 그다음에 남부 자포리자 지역으로 사실 이 두 개의 축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드론과 미사일 통해서 크림반도를 공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러시아군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치라든가 어떤 장비, 무기 등을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크림반도가 중요한 이유가 더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우선 크림반도는 이 러시아군의 어떤 아주 중요한 군사적 허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연료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병참 물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이제 크림반도고요. 그 크림반도를 통해서 남부 자포리지아에 있는 러시아군 그러니까 전선으로 이제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크림반도에는 세바스토폴이라는 흑해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흑해함대 기지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하는 걸 막아온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그 세바스토폴 기지에도 드론이나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흑해함대의 능력을 약화시킴을 통해서 말하자면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을 완전히 방해하는, 완전히 좌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게 좀 떨어져 있게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격을 이어가면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피격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인근에 있는 소도시도 탈환을 했고 때문에 지금 바흐무트 공략을 앞두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바흐무트 공략 중에서는 최근 한 4, 5일 동안에 좀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이제 지금 현재는 바흐무트는 여전히 그 이미 프리고진이 운영하던 바그너 그룹이
전념했었고요. 예. 지금 러시아군으로 대체돼 있습니다. 역시 바흐무트는 러시아군의 수중에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을 이제 중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로보틴이라는 그 말을 수복한 이후에 지금 며칠 전에는 안드리우카 그다음에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마을 하나 한 500명 정도가 사는 마을 하나를 더 이제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지만 꾸준한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좀 그래도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좀 고무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던 미국의 전술탄도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이 에이테크임스를 올 가을에 미국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이 확전을 이유로 들면서 지원에 좀 거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내에서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미국 내 규례가 조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에이테크임스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 3가지 무기 지원을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첫 번째가 F-16 전투기, 또 하나는 페이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세 번째가 에이테크임스 장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근데 F-16은 이제 미국 정부가 아마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예.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공 시스템은 이미 지원이 돼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동 중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에이테크임스인데 사실 에이테크임스 지원 여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좀 고민해온 사안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이 에이테크임스를 썼다가 러시아와의 확전 우려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테크임스가 이제 그 80년대에 로키드 마틴사,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생산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예. 총 한 4,000개 정도가 생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000개 정도라서 수량이 첫 번째 많지가 않고 우크라이나 주기에는 예. 그러면 미국이 좀 모자랄 테니까 수량이 많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그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한반도에서 쓰기 위해서 부집된 물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미국 정부가 과연 에이테크임스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을 계속 해왔다는 것인데 예. 최근 이제 바뀐 규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으로 해서 무기 거래, 러시아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 북한의 포탄이 다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또 한편 우크라이나가 6월 초부터 진행돼온 대반격이 큰 성과, 큰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좀 전선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에이테크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뉴욕타임즈 같은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좀 임박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에이테크임스 장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사거리가 약 300km에 달하는데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에이테크임스를 얻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을 꺼렸던 그 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됩니다. 예.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받았다고 해도 쉽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는 않는다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합의는 영국과 우크라이나 간,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크림 반도는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미사일 가지고요. 하지만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를 꺼려왔던 망설여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겠는데 예. 아마도 미국 정부가 에이테크임스 지원을 결정한다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에이테크임스를 러시아 본토에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확약을 받고 아마 적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어서 이 에이테크임스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유엔 총회 연설로 윤 대통령도 가시지만 이번 정상들의 기조연설 세션이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 가서 또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또 지지를 또 결집할 텐데요. 이번 미국에 간 계기에 또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틀림없이 에이테킴스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걸려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그게 240억 불 규모의 군사적 및 인도적 지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변수가 있는 게 물론 240억 불은 굉장히 큰 규모죠. 근데 지금 그게 미국 하원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원 의장인 미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지금 우파 공화당원들의 좀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 우파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백주석 표를 무한히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한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지난번 하와이 산불로 해가지고 큰 재난도 있었고 큰 말하자면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긴급 재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경 안보에 대한 지원 이런 미국 내 시급한 다른 국내적 목적으로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예산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이 하원 의장도 자기 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하원 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 건을 처리할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또 사실 작년 12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가지고 상하원 공동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미 바이든 행정부가 상정한 240억 불 추가 지원 패키지가 과연 어떻게 검토될지 그게 상당히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에 들으면서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러시아 방문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밀착을 할 것이냐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이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이제 무기 관련해서 군사적 관련해서 첨단 기술을 넘겨받는 그 거래가 이미 성사됐을 것이다. 기정사실화하는 전문가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4년 6개월 만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된 계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탄과 재래식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한 포탄은 1,000만 개라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전에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포탄 생산 능력은 한 100만 개였다고 해요. 근데 그걸 지금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200만 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기는 태부족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이 포탄을 제공할 대안 국가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북한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남한만큼 많은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이 남한과 북한이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가 이 포탄의 비축량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많은 보도가 나왔다시피 러시아는 절실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절실한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얻고 그다음 그 대신에 뭔가 이제 줘야 하는데 그게 식량, 연료 이런 것들이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북한이 필요한 위성 기술을 주는 것으로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고 또 아마도 핵잠수함 관련 기술이나 대륙간 탄도탄 관련 기술 이런 고급 기술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위험한 거래는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은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아마 밝히지 않을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대응하는 데 아마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미사일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무기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무기가 러시아는 정말 무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워낙 포탄의 양쪽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포탄 수가 워낙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이 우크라이나군에 지금까지 제공한 포탄은 약 200만 개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작년 한 해 동안 쓴 포탄은 1,000만 개에 달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걸 비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한 5배 정도의 포탄을 더 많이 썼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포탄 양이 지금 한 200만 개까지 이제 한 해에 생산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반면 서방 미국과 유럽이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은 그것의 뭐 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포탄을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한테도 아마 더 요청이 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러시아군은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군보다 써왔기 때문에 그런 포탄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 그것이 이번에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 계기라고 촉발시킨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포탄과 재래식 무기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이제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국제법 틀 안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 발전에 모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일축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무기 거래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고 이미 무기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전문가의 입장도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 러시아가 이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북한하고 저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그게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보면은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북한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제공할 게 없는 것이죠. 북한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핵 기술을 가지고 있고 북한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그냥 그러니까 90년대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는 골칫덩어리 이웃 국가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북한하고 이제 군사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푸틴 대통령이 말하듯이 국제법 틀 안에서 이제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말은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인 상황에서 북한과 저렇게 핵 개발을 해서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하고 군사 협력을 한다면은 다들 그게 말하자면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이어질 거라고 의심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 정상회담의 내용의 핵심은 군사 협력이고 그 군사 협력의 또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유엔 안보리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했어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이 군사적인 협력이 국제법의 틀 안에서 가능하다. 사실 그것은 뭐 그렇게 정당화되기 힘든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북러 관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